자, 이번에는 잠깐 국내 사건 사고 소식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 전 서울 신정동 일대를 발칵 뒤집어 놨던 연쇄살인 기억하십니까? 이게 영원히 그냥 미제로 남을 것 같았는데 이 사건의 진범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대체 누굽니까? 이 피해자 두 여성이 있습니다. 2005년에 그 연쇄살인으로 사망한 피해자 두 여성이 공통적으로 방문했던 빌딩의 관리인이었다는 사실이 지금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범행 당시에는요, 이 남성이 60대였어요. 그런데요, 이 피의자, 그러니까 이 남성이 2015년 7월에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인데도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뒤늦게 지금 밝혀낸 겁니다. 이 남성은요, 군 복무 시절에는 수사부서에서 있었다고 하고요.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서 전과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살인범의 그 정체를 조금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그 신정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죠? 네, 2005년 6월 6일 그리고 11월 20일에 신정동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성 2명이 잇따라 사라지고 그 뒤에 성폭행을 당한 뒤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피해자들 모두 신정동의 같은 건물을 방문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또 범행의 일시 역시 또 휴일이거나 혹은 공휴일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 피해자들에게서 성폭행 흔적과 복부에는 폭행 흔적이 있었고 또 사망 원인도 이제 목이 졸려서 죽은 그런 원인도 같았다는 점. 또 살인범이 피해자를 모두 매듭으로 결박해서 유기를 했던 점 역시 공통된 그런 범죄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하면은 이른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신 그 엽기 토끼 살인 사건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 범인도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보고를 보면은 결국 다른 범인에 의한 범행이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이 엽기토끼 살인 사건, 2006년 5월 지방선거가 실시됐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정역 근처에서 이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피해자가 어느 주택의 반지하방으로 끌려 들어갔다가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탈출을 했고 이제 해당 건물 2층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과정에서 이 신발장에 엽기토끼 그 스티커,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 있던 점은 기억을 하고 있었고 이후에 탈출을 하면서 이 범행 장소를 특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유일하다 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이 엽기토끼 캐릭터 스티커였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시기나 혹은 범행의 그런 수법을 비춰봤을 때 앞서 두 차례 이 연쇄적인 사건과도 상당히 동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또 동일범의 소행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상당히 하고 있었는데 이번 수사 결과를 봤을 때는 해당 사건들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이 밝혀졌고 이 점 역시도 이번 진범 특정의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0년 전 그 살인범의 정체가 당시 피해자들이 방문했던 건물의 관리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예현 평론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에도 용의자로 특정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왜 못했던 거예요? 예,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2005년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이른바 증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DNA가 검출되면 용의자를 특정하거나 추적하기가 조금 용이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아마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2005년에 이미 여성이 2명이 피해를 입었고 2006년 2월에 비슷한 수법을 시도하던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데 동일한 인물인지 수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DNA가 검출되지 않은 상황 또 당시에 어떤 과학 기록이라든가 수사 기록의 전서라 등을 살펴봤을 때 아마 동일범이라고 착안을 해서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20년 만에 결국에 이제 살인범을 찾아내게 된 겁니다. 그 핵심 실마리는 결국에는 DNA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죽은 사람의 DNA를 대조할 수 있었던 것인지 경찰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유전자 분석 기법의 발전을 계기로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임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 범위를 사망자까지 확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전 검체가 의료기관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해 압수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DNA가 현장 증거물과 일치함에 따라 사건 발생 20년 만에 피의자 A씨를 특정하였으나 피의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2005년에는 DNA를 검출할 방법이 없었고, 그로부터 이제 한 15년이 지나서 유전자 분석 기법이 발전해서 증거물에서 DNA를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 DNA가 누구 건지 발견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망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게 된 겁니다. 결국엔 저승까지 쫓아갔다 이런 말이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DNA 분석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꼼짝 못합니다. 꼭 잡힌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바로 매듭입니다. 보면은 이 피해자 두 여성에 묶여 있던 것이 바로 매듭이었는데 보면은 이 피의자의 동료 제서자가 이런 증언을 했었어요. 그 남성이 60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180cm의 단단한 체격이었는데 노역할 때 내가 봤더니 정말 매듭 솜씨가 뛰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굉장히 어떤 단서가 됐고요. 이 여성들이 첫 번째 발견된 시신에서는 한 번만 묶여 있었는데 두 번째 그 사건에서는 3번이 묶여 있어서 그때 뭔가 좀 더 단단히 묶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범죄 전문가가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두 사건, 그 살인범이 사망해서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자, 그러면 이게 남습니다. 엽기토끼 사건. 이거는 지금까지 그럼 범인이 잡히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혹여 범인이 잡힌다 하더라도 처벌에는 이르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공소시효가 도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일단 당시 사건은 결국 뭐 범죄 혐의를 따지자면 약취유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납치 사건에 해당을 하고, 납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당시에 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은 훨씬 도과를 해버린 거죠. 물론 이후에 이 공소시효가 전체적으로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개정이 있었지만 이것은 이제 소급 적용을 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설사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기간이 상당히 도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이 잡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일단 추적을 해서 범인이 검거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20년 전 살인범 찾아냈다 이런 소식 저희 전해드렸고요.